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자, 국토위의 원희룡, 법사위의 한동훈. 오늘 국회가 두 장관대 야당의 설전으로 뜨거웠습니다. 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0년생 33살 남성, 이름은 조선. 잠시 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오후 먼저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멈춰선 열차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한 남성이 KTX 선로에 무단 진입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수습을 위해 KTX 일부 열차가 정차하고 지하철 1호선 운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은 왜 그렇죠? 이 선로 때문인데요. 이 사고가 난 구간이 KTX와 지하철 1호선 그리고 무궁화호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었던 거죠. 마침 출근 시간과 맞물려서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속 열차에 일반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려 출발 도착 열차가 장시간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 광명에서 세종으로 출근하던 JTBC 취재 기자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이요. 그렇습니다. 네. 오전 8시쯤 보내준 영상인데 거의 모든 열차가 50분 지연, 익산행은 86분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문자가 왔더라고 나한테.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뭐 연착돼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회사 떨리게 생기는데. 네, 일부 구간은 최대 4시간이 넘게 지연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과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병원에서 흉기 난동입니다. 흉기 난동 이런 뉴스는 좀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경기 군포시 한 병원입니다. 의료진이 급한 손짓을 하면서 뛰어오더니 이어서 링거 지지대를 양손에 들고 복도 끝으로 달려갑니다. 한 환자가 흉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곧이어 신고받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못하게끔 유도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자, 손에 보이시나요? 이 방패를 든 채 뛰어가는 경찰. 일단 간호사들이 병실 문을 닫아서 저지했지만 병실 안엔 다른 환자도 있어서 상황이 아주 급박했습니다. 좀 물러나세요. 응? 드라이버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라이버 드릴게요. 진정하세요. 이 난동범도 환자인 점을 고려해서 테이저건 대신 방패로 제압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순식간에 문을 연 뒤에 손에 들 흉기까지 빼앗아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남성은 링거 거치대 높이를 조절하겠다면서 드라이버를 찾다가 갑자기 간병인이 나를 무시한다면서 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입니다. 북중러 총집결입니다. 북한으로 모이는 거죠. 맞습니다. 자, 위성 사진인데요. 저 아래쪽에 70이라고 크게 적힌 거 보이시죠?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6.25 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죠. 북한은 이걸 우리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초청한 겁니다. 평양 공항에 도착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프리고진이 공격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인데요. 인민군 의장대 사열에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플랜카드까지 공항에 걸렸습니다. 중국 인사들도 속속 도착할 예정인데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외국의 사절단을 맞는 건 3년 반 만입니다. 이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랙 시속 217km입니다. 야구에서 아무리 빠른 광속구도 시속 160km인데 무려 시속 200km가 넘는 돌풍이 스위스를 덮쳤습니다. 200개가 넘는 건물이 부서지고
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아예 도시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그런 곳이래요. 지금 뭐 의자도 날아다니고 온갖 물건이 다 날아다니는데 저러다가 나무도 뽑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시면 아예 건설 크레인 한 대가 완전히 넘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던 자동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요새 자꾸 폭염에 폭우에 폭풍 소식까지 전하는 걸 보니까 기후 위기가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습니다. 네, 이제 바로 초록방으로 이동을 할 시간인데 네. 그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네. 본방사수 이벤트인데요. 인증샷 이벤트입니다. 자, TV나 유튜브로 본방사수 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매일 한 분께 영화표 2장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요, 매일 방송 마무리에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사진을 인증샷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JTBC 뉴스 오후 인스타그램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5시엔 뉴스 후 오늘은 시내 원룸 초록방에서 정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폭염이 다시 온다더니 국회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가죠. 자, 민주당과 한바탕. 네, 사진은 원희룡 장관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20일 만에 국회 국토위에 출석을 했고요. 이 노선 변경 과정에서 원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의 존재 여부 알았는지 이런 게 또 쟁점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과 뜨겁게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는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위원장님께서는 장관의 사과를 먼저 좀 받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토부가 머리 숙여 사과한다. 그거부터 올리시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네, 마지막에 뭐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이 먼저 사과해라, 민주당부터 사과해라, 뭐 이렇게 설전이 오갔는데 뭐 어쨌든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일이죠. 이 양평 고속도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는 거 좀 힘들었을까요? 이게 사과를 하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사과하면 더 욕먹잖아요. 네. 근데 사과를 잘하는 방법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누가 사과하느냐. 네. 뭐 이거 원희룡 장관이 사과하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사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네.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느냐. 이제 이것이 사과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사과가 되는데 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사과를 제대로 하려면 누가 어떻게 피해를 받고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네. 야당은 그냥 덮어놓고 지금 사과부터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뭘 사과할지도 모르는데 뭘 사과하라고 사과해야 하니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지화 한 걸 사과하라는 건지 자료 제출을 안 한 걸 뭐 사과하라는 건지 네.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네. 무턱대고 사과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뭔가 지적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세요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보면 그냥 양평 땅 문제와 관련돼서 무조건 국토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세요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또 역공까지 이어갔습니다.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거 정치적 공세를 처음 시작했던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역공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남 탓을 저는 하는 네. 거다라고 보여졌는데요. 당연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검토되었던 원안 노선 대비해서 네. 50% 넘게 노선이 바뀌는 그리고 종점도 바뀌는 그런 대안을 내놓았다면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결정이 되었느냐라는 점은 충분히 야당으로서 정부에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사실 일관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의 말 자체가 신빙성을 잃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원희룡 장관도 처음에는 이제 사업을 좀 제대로 잘 운영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좀 시인하는 듯 하시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그 공을 모두 민주당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보여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심지어 국토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무엇을 사과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첫 번째 국토부가 일관되고 투명하지 못한 해명을 해왔던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국회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일부를 누락한 것이 사실상 고의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양평 군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국가의 도로 계획이었던 그 사안 자체를 본인 마음대로 백지화시킨 데에서 초래한 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왜 사과를 할 수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자료 제출 안 했다라고 하는데 자료 제출 유례 없이 많이 했죠. 국토부가 상당 기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료 제출을 했다라고 국토부가 했었고요. 해당 사업 관련해서 한 7년간 한 55건 그렇죠. 정도의 그 자료를 정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네. 수년간에 걸친 자료들을 다 공개를 했고요. 누락한 거 있다라고 했는데 그 누락한 내용이 국토부한테 유리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누락할 리가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락한 거 가지고 사과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백지화에 따른 혼란 여기에 대해서 뭐 정책 책임이 있다 그러면 네. 이와 동등하게 민주당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과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사과를 하겠는데 어떤 지점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제 네. 되묻는 거였습니다. 국토위 회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또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얘기 들리는지는 계속 전하고 그런데 또 이 부분도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해라. 그 전에는 나도 재추진 못한다라고 원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 좀 뉘앙스가 다른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업 추진의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되어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 보시면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 결정돼서 정상 추진되길 바란다. 말인즉슨 다시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지역의 반발도 워낙 거세고요. 또 부담도 컸을 것 같아요. 네. 예, 같은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속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된 사업도 아니고 네. 양평 군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원했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네. 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서울에 계신 서울 시민, 그다음 양평 군민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원희룡 장관 본인일 겁니다. 네. 누가 봐도 이걸 빨리 추진해야 본인의 업적도 되고 성과도 되고 수도권의 표심, 수도권의 민심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은 결국 이제 또 민주당에서 주장한 이게 원안이든 아니면은 수정안이든 네. 계속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땅이 그 일가의 땅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문제 지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속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가장 간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담스러운 건 그러니까 백지화가 됐을 때 부담스러운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원래부터 이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백지화를 하신 거는 원희룡 장관의 결정이죠. 독단적인 결정이죠. 뭐 대통령실과도 상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네.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게 될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네. 그렇다고 그 논란이 되는 사업마다 다 백지화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장관의 자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차분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가 앞서서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대안 노선으로 종점을 바꾼다고 치면
뭐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근처에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원희룡 장관은 심지어 뭐 늘공 어공 차이 얘기하시면서 좀 늘공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지역 여론을 수렴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토부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낸 게 드러났죠.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이 갑자기 좀 간담회에서 이런 사안들을 건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제대로 증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행사 그러니까 용역을 맡겼던 업체가 그 노선을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한 걸 보면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도면만 놓고 구도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은 용역업체가 그렇게 노선 검토를 했다면 최종 보고서를 갖고 와봐라. 근데 계속 비공개를 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원희룡 장관이 보고서 작성 없이 도면만 놓고 구도회의 했다. 이렇게 밝히시니 저희로서는 더 황당할 따름이죠. 뭐 국정조사까지 가야만 이 사업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이미 결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네.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네.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국토부가 조금 더 투명하고 빠르게 내용들을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정조사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면 해야겠지만 이참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노선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의심적인 사업들, 갑자기 변경된 사업들 같이 묶어서 국정조사하면 저는 받을 의향이 다른 있을 거라고 사업까지?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 민주당에서도 관련된 땅 특혜 의혹들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묶어서 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 못할 이유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너무 저는 그거야말로 너무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지금 이 물타기가 아니라 양평권 수건 특혜 사업인 의혹. 거 아시잖아요, 의원님.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거 다 묶어서 하면 어느 아니 세월에 뭐 합니까? 세종에도 뭐 그런 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니, 국민들 저는 의심이 있거든요. 은퇴하신 분까지 같이 끌어들일 해야 일은 되는 아닌 것 거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 얘기 하나 했고 또 앞으로도 네. 갈 상임위가 많아서 이번에는 법사위로 링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워낙 뭐 전투력 많은 센 선수들이 많은 곳이죠. 이번에도 직접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 납득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제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우연히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그게 질문을 해주시면 아닙니다. 됩니다.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었어.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데자뷰 같기도 하고 예전에 한창 싸우시다가 이제 좀 싸우지 말자, 부드럽게 가자라고 합의를 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전히 두 분 사이가 많이 불편하신 건지 뭐 아무래도 오늘 좀 주제가 좀 예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도 한바탕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전형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뜨겁게 뭔가 때마다 붙는 모습이 뭐 그렇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박범계 장관은 한동훈 장관을 만나는 그 어떤 자리든 약간 장의선 느낌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장의선 쓸 때 상인의 느낌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항상 비장하고 항상 호통을 치시고 항상 무리한 주장을 하시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하면서 망신을 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서륙전을 하시려고 하는데 매번 서륙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가지고 조금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노여움을 좀 거두시고 질문을 좀 날카롭게 하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좀 그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설전이 오갔던 맥락이 그거였어요.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이제 법정 구속된 거는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는데 뭐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네. 우리는 뭐 사법 시스템에 뭐 개입하지 않는다, 코멘트할 거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처럼 안 한다 이러면서 또 역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 이화영 전 지사에게도 꺼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예. 국회의원의 질문은 이 장모에 대한 그 법정구속 판단이 나왔고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리고 법원에서도 심지어 죄질이 나쁘다라고까지 이제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대통령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뭐냐?
되냐라고 물은 자리에서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약간 정치를 하실 거면 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법무부 장관직을 좀 내려놓고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 정말 많이 하신 분이 박범계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히려 박범계 전 장관한테 유효한 타격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박범계 장관의 질문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요. 그 대통령 장모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법부에서 나왔던 판결인데 왜 법무부 장관한테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 문제, 뭐 부실한 수사한 거 아니냐, 부실한 기소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물은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대답을 하겠죠. 근데 판결을 가지고 왜 물어봅니까? 지금 법률가들끼리 토론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의원으로서 토론하는 자리인데 왜 사법부의 판단을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봅니까? 애초에 번지수가 틀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무리하게 수사에 압박을 주고 있는 야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부분이 된 거죠. 저는 애초에 박범계 장관이 법률가로서 이상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 오늘 한동훈 장관이요, 그 법사위 회의장에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회의장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기자들이랑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또 굉장히 센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이제 진술을 이제 다른 진술이 나온 걸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번 만나러 또 가기도 하고. 또 뭐 수원지검에 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뭐 사법 방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여당 지도부인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이화영 전 지사를 만나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라고 하니까 김영진 의원이 굉장히 발끈하면서 오늘 반박을 했습니다.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그렇게 버젓하게 국회의원의 이름을 대놓고 물어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정부 여당과 검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부당거래에 의해서 그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국민의힘이 뭐 검찰한테 정보 받는 거 아니냐. 부당거래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발끈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 장예찬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정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김영진 의원을 특정해서 아님 말고식으로 저는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뭐 아니 만나고 온 거 아니냐 아니면 답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얼토당토 않은 의혹 제기에 일일이 상대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뭐 사법방해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맞지가 않는 것이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칸막이 없는 특별 접견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어요. 못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특별 접견이라는 제도가 민주당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고 원래 있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 그것을 적법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논란이 됐었죠. 저희 당 소속인 뭐 정성우 의원과 관련해서 특별 접견이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게 불과 2월이에요. 그동안은 교도관이 수기로 이렇게 면담 내용을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녹음하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시는 사법방해라던가 뭐 회유라던가 이런 거는 민주당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만들어 놓고 애초에 만나지도 못한 의원들에게 이것을 마치 뭐 사법방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선 먼저 김영진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장희찬 최고를 고소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에 의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가려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모두 국민이 알 수가 있으니까. 장혜찬 최고와도 얘기가 되시는 아니 뭐 장희찬 최고는 고소 고발 뭐 두려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이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고소를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럼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민주당이 뭐 돕겠다라고 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판 중인, 그럼 수사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무슨 수로 돕습니까? 로펌도 아닌데. 그럼 정치적으로 돕겠다는 소리거든요. 정당이니까. 근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에 받고 있는 이화영 전 지사를 정치적으로 돕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법의 영역에 침범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행태인 것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분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울 게 별로 없어요. 이화영 전 지사 지금 변호인 같이 계시고요. 그 변호인이 거의 이틀에 한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나란히 가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회유냐 압박이냐 여야 논쟁이 팽팽한데 지금 뭐 어제 보도가 나왔죠. 법정 부부 싸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어제 재판에서 이 변호사를 해임하는 건을 두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부인 간에 좀 일종의 부부 싸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이제 변호사 해임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내 본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라고 하면서 변호인이 이화영 전 지사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해임을 시킨 거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지사가 좀 변호인에게 놀아나고 있고 변호인들은 뭐 일종의 검찰 친화적인 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법정 안에서 싸움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우자가요, 아내가 오늘 직접 이야기한 것도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다가 덮어씌우고, 결국은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네, 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배우자가 구출에 나선 겁니까? 왜 이렇게 좀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한 거예요? 글쎄요, 뭐 좀 황당하긴 하죠. 사실 네. 이런 일이 잘 없기도 하고,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해임됐다고 하니 뭐 네. 재판관들도 아마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일단 이 부인,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이 검찰로부터 압박당하고 회유당하고 있다. 탄원서도 냈죠. 네, 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검찰은 지금 이 쌍방울이 그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사전에 이화영 지사로부터 보고 받았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쌍방울 그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모종의 결탁이나 뭐 또는 청탁 이런 게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에 이 중간자로 보여지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화영 지사가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계속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근데 이게 일부 변경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확한 진술을 뭐라고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이화영 지사의 자필 편지와 부인의 탄원서가 등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진술 번복은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인 거죠. 본인의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남편은 지금까지 결국에는 본인의 무죄를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네. 그 방북 대납 비용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로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뀌게 되면 결국에 형량은 좀 일부 단독범이 아니니까 공범이라서 형량은 낮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유죄는 확정이 되는 거죠. 본인이 자백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런 면에서 아마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검찰에 회유당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유죄를 본인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못마땅했을 것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변호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전까지 계속 변호인이 붙어서 검찰 수사에 항상 옆에서 수사를 받았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이제 와서 왜 입장이 바뀌었고 왜 어떤 수사를 받고 있길래 이런 입장 변경이 됐는지를 막 말 그대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을 하나도 시사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대북 송금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전폭 지원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부인이라는 분이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와 대북 송금이 연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민주당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그 부인이 정말 진심이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도울 기회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원한 변호인 한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전까지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입장선회가 되니까 이렇게 막 나서서 하는 거를 보면 결국 지금 이 모든 맥락은 이화영 전 지사와 대북 송금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뭐 필사의 의지 같은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회 상임위도 여러 건이 열렸고 또 이슈가 많아서 좀 할 얘기가 좀 많았는데 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이제 수해 당시 골프 논란 이뤘던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가 결정되는데 저희가 국민의힘 출입기자 잠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영 기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이곳은 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면 이렇게 국민의힘 현판 보이시죠? 네, 당사 국민의힘. 건물.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금 전 오후 5시에 이곳 당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취재진들도 이 근처에 되게 많은데요. 안건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지난 15일에 이 수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막심했는데 이때 홍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홍 시장이 재난 매뉴얼을 어기지 않았다는 식의 이런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비난 여론이 더 커졌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홍 시장이 직접 나와서 좀 소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했는데 홍 시장은 안 왔다고 하고요.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 시장은 오늘 이 윤리에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당초 직접 와서 이 소명할 거란 이런 가능성도 나왔는데 이 소명서만 서명으로 제출을 했고요. 네. 대신 홍 시장은 지금 이 경북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 사흘째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홍 시장 측에선 이 수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윤리위를 향해선 공정하고 또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작 전에 강 기자랑 또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봤을 때 이제 윤리위원장이 별말 안 하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뭐 그러면 뭐 끝나고 나서 어쨌든 결과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징계 수위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들 관측을 하고 있어요, 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윤리위원과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홍 시장도 이제 노력을 했고, 뭐 직접 사과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 참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없던 일이 아니니까 이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징계 수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궁금한 게 사실 징계 수위잖아요. 네. 국민의힘 이 윤리위원 측이든 또 당 지도부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번 태영호 또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할 때도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원들이 이번에 그대로 판단을 하는 그런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좀 강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좀 열어뒀는데요. 다만 이 윤리위 내에서도 계속 의견이 한 방향으로 일치되는 건 아니고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징계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 윤리위원들이 총 9명이니까요. 오늘 입장을 종합해서 따져본다면 최대한 오늘 안에 입장을 낼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오늘 강 기자가 야근을 할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보통 윤리 결정이 막 밤늦게 나오곤 했잖아요. 자정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강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징계 수위 관련해서 두 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워낙 많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보는 이슈 언박싱. 오늘 풀어볼 얘기는요. 금쪽이 그리고 교권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서희초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교권 침해를 두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권 추락 논쟁이 금쪽이로도 옮겨붙은 상황이죠. 자, 금쪽이 하면 누굽니까? 네, 오은영 박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은영, 교권 추락 책임론에 입 열었다. 오해는 바로잡고 싶어요. 테나시아 인터뷰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기에 앞서서 일단 논쟁, 논란의 시작부터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의 글입니다. 페이스북 글인데요. 서희초 사건 직후 작성이 됐다가 삭제가 됐죠. 내용을 보면 금쪽이류의 프로그램들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지시하는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라면 알고 있다.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가 있고 상당수는 장기간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그런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도 프로그램은 환상을 유지하려 든다. 자, 내용을 보면 오은영 박사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볍게 접근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 박사는 일반적인 교권 침해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강력한 해결책을 만들고 아이들의 정신적 문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다룰 치료기관과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글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오은영 박사를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로 옹호하는 댓글로 오 박사의 인스타그램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댓글이 10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오 박사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요. 저희 제작진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가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먼저 금쪽이 프로그램이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비판에 대해서 오 박사는 금쪽이는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아니다. 육아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고 부모가 노력이라는 문을 여는 첫발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의를 만나라고 하고 자기가 꾸준히 만나라고 한다. 또 한두 번으로 좋아진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오 박사는 금쪽이의 뜻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오냐오냐 큰 아이들의 대명사처럼 쓰이더라.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귀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쭈쭈 다 들어주고 다 허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오 박사는 그간 침묵을 지키다가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아이들을 때리면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지는 걸 보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훈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리지 말라는 것, 때리지 말라는 것이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라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정신과 박사의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뭐 판사처럼 탕탕탕 뭐가 옳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금쪽이와 교권 둘 다 중요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니까요.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교육할지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슈 언박싱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그리고 잠깐 지금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이나 TV로 본방사수 중인 모습을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영화 티켓 보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방송 끝날 때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범죄 사냥꾼 이대우 형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 전에 보셨죠? 네. 오늘 할 얘기 막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1990년생 33살 남성 이름은 조선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이 신상 공개를 보면 지금 사진이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증명 사진이 하나 있고 CCTV 영상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2장을 공개한 배경 신유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 두 사진이 뭐 비슷하다, 닮았다,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최근에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람의 인상착의라는 거는 쉽게 변하기도 하는데 바로 종전에 정의정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실물과 동떨어진 사진이다.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있었죠. 사진에 대해서 좀 보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다. 누가 봐도 못 알아본다라고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원칙적인 모습인 그 신분증 사진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또 공개가 되어 있어요. 현장 당시 아무래도 저 사진은 현장에서 있었던 사진 같은데요. CCTV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한 비판들을 좀 의식해서 최근의 사진도 같이 공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시는데 이대우 형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 예전에는요. 사실 그 중요 사건의 범인이 근거되면 조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현장 검증하는 과정이라든지 인물을 실질적으로 노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의자 인권이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엄격히 지금 제한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라졌고요. 현재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공개를 하려면 신산정보공개위원회에서 그거를 해서 오늘 공개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공개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를 하면 공개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범죄 사냥꾼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머그샷 왜 공개 안 하냐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비판 많은데 용의자, 피의자를 체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머그샷을 다 찍습니까? 아니면 찍는 경우도 있고 안 찍는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 저희 경찰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범죄되는 그런 그 수법 범죄가 있거든요. 그런 수법 범죄의 이제 강도, 절도, 그 다음에 뭐 사기 약취유인, 그리고 이변조, 그 다음에 공갈사범, 즉 조폭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행위를 해가지고 검거됐을 때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별도로 살인 사건이라든지 마약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는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유형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런 수법 사진을 보고 용의자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그 피의자 인권 개선 권고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피의자 인권 보호가 너무 중요하게 돼서 막 꽁꽁 싸매고 절대 알아볼 수 없게 하다가 2010년, 2011년부터는 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 중대하고 뭐 잔인한 범죄인 경우에 공개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그샷조차도 뭐 지금 가장 최근의 사진조차도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진다면 국회에 살펴봤어요. 국회에는 이미 이 머그샷, 그 최근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라는 개정안이 지금 7건이나 지금 발의가 되어 있대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최근 사진, 특히 머그샷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이번 기회에 이런 논의도 좀 활성화돼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그런 때까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 얘기도 하게 되면 이게 밤이 새요.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다음 넘어가서 지금 이 조 씨 이제 뭐 이름 공개됐으니까 조선 계획 범죄로 밝혀지는 정황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범행 전날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그 PC를 망치로 부시는 그런 일까지 하고 그리고 인천 집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고 일을 치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 들렸는데 할머니가 마침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을 해서 할머니의 꾸지람이 있었어요. 네, 더 화가 났다라고 진술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제 기존에 이미 스마트폰을 초기화한다든지 뭐 화가 나서 범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PC를 망치로 부셨다라든지 그런 식의 이 범행을 준비했다. 그런 행적을 봤을 때는 계획 범죄로 보여집니다. 범죄 사냥꾼의 눈에 보기에도 이건 계획 범죄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 예. 진술 과정에서 밝힌 걸로도 알고 있고 예.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했다는 거는 예. 그건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어제 거부했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검사를 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할 수도 있군요. 아무래도 그거는 예.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예. 안 할 거부를 하면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부한 심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피의자 방어권 이거 네. 자기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해서 내가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거 해서 내가 유리한가? 이거 내가 혹시 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루라도 있다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네.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추후에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일단 추측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누구의 뭐 조언을 들을 상황은 아니지만 예. 본인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루 있다가 뭐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했겠죠. 이게 사이코패스 검사가 어떤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형량이나? 사실은 이 양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진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범행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예. 또 중대하고 그리고 계획 범죄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이상을 주장으로 해서 뭐 치료 감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양형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이런 뭐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심리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어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범죄를 저지르겠다 신림동에서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글이 또 올라왔대요. 그래서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안 잡힐 거라고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어떤 심리일까요? 자, 범죄사냥국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거 잡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잡히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 경찰은 언제든지 예. 출동해서 검거할 자신이 있고요. 예. 또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허위 신고로 인해 가지고 이거 뭐 허위 신고뿐만 아니라 저런 글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심을 끌기 위한 네. 관종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형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연히 잡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경찰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해주시니까 네. 그래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한마디가 이게 다 추적이 되는 되죠? 거죠. 그렇습니다. 저건 사이트에 이제 아이디가 있고 예. 또 IP를 추적을 하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신림동 사건 이후에 글쎄요,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어떤 폭행 사건,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거 얘기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지난 16일에 발생을 했고 지금 CCTV 영상을 보시면 빨간 원 안을 보세요. 걸어가다가 뒤에 지금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오시는데 갑자기 폭행을 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태연하게 갈 길을 갑니다. 이게 지난 16일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어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을 했는데, 자, 변호사님.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사건 며칠 전에도 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건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달 초순 그리고 중순에 예. 버스 정류장과 마트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 2명을 폭행했다는 혐의가 지금 밝혀진 건데 네. 지금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데 예. 기억이 없다. 그리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CCTV가 있는데 네. 저걸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도 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형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마치 자신이 일단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기억이 없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져서 양형 단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의 입장으로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진술을 받아내야 됩니까?
일단은 명확하게 CCTV에 찍혀 있고 예. 아무리 부인한다 그러더라도 진술 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받을 필요까지 제가 너무 근데 막 이제 좀 세게 절차상으로 나왔습니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부인을 하든 안 하든 예. 그대로 그 피의자의 진술은 받아야 합니다. 예. 근데 저 화면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네. 저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지금 시골에 살아 계신데 네. 저런 식으로 폭행을 당한 다음 노인분들은 예. 저런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이 또 남고 저걸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70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또 인근 횡단보도에서 80대 어르신에게도 유사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들 내용을 보면 이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보복에 두려워서 바로 신고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면 오히려 예. 더 빨리 검거를 했을 텐데 예.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손녀가 예.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폭행을 당했다, 예.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이제 올리니까 예. 그제서야 이게 조사가 되면서 기존에 이 범행 말고 이달 초와 중순에 있었던 범행까지 전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인을 상대로 이렇게 폭행을 해버리면은 노인들이 이거를 바로 신고해서 나쁜 놈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네.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을 더 악용했다는 거죠. 자, 비슷한 사건. 이거는 이제 흉기까지 등장을 했던 사건인데 동대문구 제기동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관련 영상도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시장 한가운데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고 있어요. 범죄 사냥꾼 이 어떤 사건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저희 관할 경찰서 제기동에 있는 전통시장 마침 내에서 동대문 경찰서 소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15일 날 저녁 때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저 술 취한 저분이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손님과 그 식당 주인에게 예.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일단 무전 취식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전 취식을 한 거죠. 그 술값을 내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그러고 예. 뭐 욕설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예. 그러면서 그 가게 내에 있는 예.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 이제 그 위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겁이 나서 식당 주인이 밖으로 나왔는데 예. 그걸 또 따라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 게 된 거죠. 이대호 형사님을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 이용해서 네. 이대호 형사님 찬스를 써서 당시 출동했던 제기파출소 우리 직원분들의 전화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뛰어가면서 칼이 너무 커가지고 총을 쏴야겠다고 총을 이렇게 꺼냈는데요. 팀장님이 거기 사람이 많아서 총 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먼저 그렇게 치셔가지고 이제 제가 총 넣으면서 제압한 거거든요. 겁은 조금 나긴 났는데 이제 팀장님이 가시는데 또 안 갈 수 없어가지고. 자, 이 지금 제기파출소 황영현 경사의 대응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잘했습니까? 아주 잘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상인들의 신고로 받고 예. 바로 이제 112 지령이 떨어지고 나서 순찰차 3대가 동시에 출동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이제 허점 걸어가는 사람이 뒤쪽에서 예. 흉기 든 손을 이제 3단박으로 내리쳐가지고 예. 바로 제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인명 피해 없이 그 피의자도 범인도 안전하게 잡았고 경찰관도 아주 그 다치지 않고 잘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 사냥꾼이 나오시니까 좀 생생하게 좀 얘기가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무전 취식 이후에 흉기 난동 가중처벌이 될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범행을 저지른 걸 살펴보면은 예. 무전 취식을 했는데 예. 이게 처음부터 아예 무전 취식을 할 마음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업무 방해죄가 되겠죠. 그 식당의 영업에 대해서 방해가 됐으니까. 예. 게다가 지금 흉기를 휴대하고 예.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수 협박죄란 말이에요. 특수 협박이 될 수 네, 있다. 그러면은 이 범죄 3가지에 대해서 뭐 경합범 가중을 해서 가중처벌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무범 가중 기간 내였어요. 네, 이게 실형을 살고 3년 예. 내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중한죄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예. 이 경합범 가중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과거 크게 전력이 가중이 되는데,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대호 형사님께 여쭤보니까 전과가 무려 어마어마하던데 네. 전과가 50범이라고 하셨나요? 네.
굉장히 그 성과도 많았고요. 예. 또 작년 9월에 이제 예. 만기 징역 2년을 살고 만기 출소를 그래요? 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살았던 그 범죄 사실이 이와 유사한 그런 범죄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벌어진 사건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로 인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들을 조금씩 얘기를 다음번에는 좀 더 발전시켜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에 뭐 보니 뉴스 보니 보니도 보니입니다. 자, 오늘도 가보고 들어보고 만나보는 여도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 보니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잠시 어제 저희가 흑역사 지우기 했었잖아요.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아니. 네, 그래서 뭐 그거 어디 가면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이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오늘 말하면 못 아까 갖고 회의할 때 와서 아무 얘기 없더니 갖고 왔어요. 네. 지우개 서비스 검색해서 하면 되시고 여도현 기사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제는 뭐니? 이따 끝나고 항의할 거예요. 네. 오후 회의할 때. 네. 네, 오늘은 만나본입니다. 네. 누굴 만났습니까? 먼저 CCTV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건물 앞에 보시면요. 한 남성이 있다가 바로 이렇게 넘어지죠. 네. 그 뒤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걸려서 넘어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분이 70대 김모 씨인데요. 이 현장 사진 보시면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이게 길거리에서 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인도에 올라오지 말라고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볼라드라고 하는데요. 예. 저분이 넘어진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설치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볼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이 있겠죠, 설치 규정이. 근데 딱 봐도 지금 좀 주변이 울룩불룩하고 좀 땅이 파여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볼라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모양이 다르군요. 네, 얇고 길죠. 이렇게 세로로 80cm에서 10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료도 이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여야 됩니다. 또 주변에 점형 블록 같은 것들도 당연히 다 잘 관리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딱 봐도 지금 두 개가 다르니까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이게 지금 높이도 기준보다 낮고 주변 보도도 엉망인데요. 이 사고가 지난해 4월 달에 났는데 사고 이후로 이 김 씨는 지금까지 사지마비에 또 폐혈증까지 와서 의식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 4월이 아니고 지난해 4월이에요. 예, 지난해 4월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 용인 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목 아래로 움직이실 수가 없으니까 밥도 떠서 먹여드려야 되고 아무것도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침상에서 욕창 때문에 아예 휠체어도 못 하세요. 본인은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계속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다고 스스로 죽을 수가 없다고 어떤 아주머니가 한의원이 어딨냐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알려주시고 이렇게 돌아서서 거기가 맞나 이제 약간 깨우뚱깨우뚱 하시면서 돌아서시다가 거기에 발이 걸려서 그 위로 넘어지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빠가 팔다리가 안 움직여진다고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바로 119를 불렀고 목 아래로 다 전신 마비가 되면서 호흡할 수 있는 근육도 마비가 돼서 호흡을 못 하셔서 이제 여기가 김 씨가 이제 걸려서 넘어진 볼라드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은 새 걸로 교체됐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 허리 높이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 울퉁불퉁했던 도로들도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파여서 이렇게 옆으로 쓰러질 정도로 포도가 이게 다 들떴지. 여기 맨날 여기가 그냥 거의 들떠 있었어 이게. 차들 치고 그냥 가버리고 피서물이 많았는데 이거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몇 개월 됐어요. 그렇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셨잖아요. 네, 저희 아빠만 다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다칠 수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나 또 다른 분들도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소를 제기하고 난 후에 거기를 다 공사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본인의 부주의가 크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지 뭐 우리 쪽의 잘못은 아니다. 화나죠. 정말 그게 지금 바꿔놓은 것처럼 가늘고 긴 그걸로만 제대로 돼 있었고 또 밑에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랬던 부분까지도 고르게 평탄하게 돼 있었다면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 한들 지금처럼 그렇게 그 위로 완전히 몸이 넘어가서 목이 꺾이는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다른 데서 못 본 여도연본의 단독 취재 같은데 수고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고쳐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설치 규정을 안 지켜서 이 볼라드가 위험하다 이런 지적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용인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용인시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네. 이 시에서 볼라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먼저 찾아가서 고치는 식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나가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1년에 몇 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따로 세아리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사고가 난 볼라드도 왜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교체되고 된 건지 등 따로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김 씨 측에 낸 답변서를 보면 개인의 부주의다 이런 식으로 소명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만 몰 수 있나 싶어요. 김 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뭐 용인시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원래 법원 취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제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관리 주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의견이 분분한 게 이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만약 이게 규격대로 설치됐다고 한들 사고가 안 났을까 이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다 이런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사람 보호하려고 만든 물건인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나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5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 오키도키 아니고 네. 오후의 키워드 오키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팀장 전민기 빅데이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바로 들어갈까요? 첫 번째 키워드.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TIP, 팁입니다. 네. 팁. 네, 연관은 쭉 보이시죠? 카카오티, 택시, 뭐 팁플레이션, 팁피로, 스트레스 이런 단어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한테 팁을 요구하실 건 아니잖아요. 제가요? 너무 뭐 주면 받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왜 팁을 가지고 오셨죠? 네, 요즘에 이제 택시 타본 적 있는 분이 이 화면 보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카카오티에서 7월 19일 딱 일주일 전부터 새로 도입한 서비스인데 택시 기사분께 팁 결제할 수 있는 결제창이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1,000원부터 1,500원, 2,000원까지 선택해서 팁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오늘 택시를 탔는데 예. 어제는 뜨더니 오늘은 저 팁 메시지 안 뜨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별점을 5점을 줘야지만 결제장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별점 주는 거 사실은 안 하시는 분들도 별점 많잖아요. 저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결제창도 안 뜹니다. 그래서 카카오티가 이제 택시업계 상생 방안으로 도입을 했다고 해요. 택시 기사님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결제한 팁이 카드 수수료 제외하고는 전부 기사님들한테 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가 이용하는 선택 서비스다. 이렇게 카카오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상생 방안이라는 거는 이제 좋은 취지긴 한데 네.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이게 뜨면 조금 당황한다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예. 반응도 있고. 아무리 선택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 없던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엔 사실 팁을 줄지 안 줄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 이제는 야 이거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고민이 된다는 거.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 반응이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좀 보면은 기사분들 수수료부터 좀 줄이고서 도입을 해라. 예, 그리고 안 그래도 비싸졌는데 이거 팁까지 내야 되겠냐. 예. 그리고 미국도 팁 문화 부작용 때문에 골치 앓고 있는데 네. 굳이 이걸 해야겠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저 마지막 댓글에도 써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팁 문화가 없지만 그쵸. 원래 있는 미국에서도 이 팁 관련해서 좀 부작용 같은 게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아까 연관어에서 보셨죠? 팁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팁이랑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요즘 뉴욕 같은 대도시 식당 중심으로 해서 팁이 천정부지로 솟아버렸대요. 그러면서 생긴 말이고요. 두 분은 혹시 여행 미국 쪽으로 가셨거나 팁 줘야 되는 문화권 가면 어느 정도 주세요? 근데 뭐 옛날에는 뭐 10%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막 20%, 30% 올라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저희 LA 특파원이 미국 시민들 얘기 들어본 게 있어요. 이것도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가시죠. It's always like I feel since it asks, you feel more pressure to give a tip even if you're just ordering and there's no service being done. I think if it's a self-checkout and like no one's actually there like watching me like press the button, then I'm definitely less likely to give a tip. I mean, if I've got good service, then I have no problem with 20%. If I have to do all the work, then no, I'm not going to tip anybody for that. 우리 LA 특파원 취재한 내용인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진짜 LA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면 서비스를 안 받는데 아예 키오스크에 셀프 결제에 팁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누르는데 네, 근데도 뭐 팁을 달라. 몇 프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도 보셨지만 아니 내가 스스로 한 건데 팁 내야 되냐라는 반응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팁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사실상 팁 가격을 포함해서 음식값이나 서비스 비용이 정해지는 건데 이게 요즘에 젊은이들 이런 말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고. 그래서 호의로 시작한 문화가 이제 당연한 문화가 된 거. 그래서 이 팁 문화 도입이 시범 사업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감정 반응은 어때요? 네, 실제로 한국에서 팁 문화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온라인 반응부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새빨간 글씨들이 다 부정 반응들이거든요. 익숙하지 않다, 비싸다, 부담된다, 진상이다, 팁 요구하는 분들께 뭐 이런 반응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노키즈 존입니다. 네, 연관어 쭉 보이시죠? CCTV, 뭐 공청회, 초등학생 억울해요, 전수조사 이런 단어들 보입니다.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스키즈존 얘기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그 식당에서 이제 아이들이 누워 있는 사진이 좀 이슈가 됐어요. 이 사진이죠. 네. 그래서 노키즈존이 정말 이게 사회적 현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도 계속 이런 관련 글들이 올라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사진이 그저께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한 사장님이 올린 게시글인데 이것 때문에 다시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조금 너무했다 싶기도 하고 그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도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 게시글이 제목이 진짜 노키즈존 하고파요예요. 아이들 6명이 왔는데 식당 의자 바닥에 방석을 이불처럼 덮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도 안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지금 함께 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사례 때문에 노키즈존을 해야 되느냐, 뭐 찬반 당연히 팽팽합니다. 지난번에도 온라인에서 찬반 팽팽했잖아요. 맞아요. 역시 기억력 좋으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예스키즈존 했을 때 노키즈존이랑 예스키즈존 비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때도 이제 긍정 반응이 예스키즈존 압도적으로 좀 많았어요. 노키즈존만 놓고 봐도 긍정이랑 부정이 46대 52였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노키즈존, 뭐 싫다, 반대하다, 뭐 피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좋다는 반응, 조용해서 좋다, 아이들 없으니까 심란하지 않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게 부모님들이 조금 교육을 좀 더 해줬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인 아이들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노키즈존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이라고 카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어른보다 힘도 약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어른들은 잘 알려주지도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노키즈존 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또 근본적인 또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없고 정부가 지금 전수조사를 실태 조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전국의 노키즈존에 대한 전수조사 말씀해주신 대로 해봤어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결과가 뭐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오는데 현재 이제 소비자들의 제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글 노키즈존 지도를 보니까 전국에 지금 노키즈존 한 450여 곳으로 좀 추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노키즈존 키워드 처음 등장했던 게 한 2014년이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네.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다 같이 마음 편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 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서로 좀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아하. 돈줄입니다. 이번엔 누리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는데 돈줄 내러 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돈으로 혼줄을 낸다 네. 이런 말인데 오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연관어들 쭉 보시면 이런 단어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혼나면 혼날수록 기분 좋다는 바로 그 돈줄. 네. 훈훈한 사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죄송이라는 단어가 오늘 화제가 됐어요.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할 때 죄송.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 단어가 틀렸어요. 예. 네, 왜로 이렇게 썼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군요. 한 분식집 리뷰에 노부부가 단 댓글이에요. 예. 누리꾼들이 이제 이 댓글을 보고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분이 컴플레인을 걸어요. 분명 오이 빼달라고 했는데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놨네요. 요청사항 읽어주세요 했더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굉장히 죄송해요. 정성스럽게 다 댓글을 달으신 네, 모양이군요. 앞으로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호다다닥 쓰지만 어른들 한자 한자 눌러서 이렇게 썼을 텐데 저런 거 보면은 저라도 마음이 막 활짝 열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누리꾼들이 이 60대 사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우리가 돈줄 내러 가자. 마음이 풀리면서. 예, 그래서 이 댓글 공유되기 시작을 한 게 24일 그저께였고 네. 지금 누리꾼들 훈훈한 리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사, G사, K사 온갖 지도 어플에 지금 다 리뷰가 올라오고 있고 그래요? 누리꾼들 기동력 대단한데 기사에 올라온 거 보고 찾아갔는데 음식 양이 정말 많고 맛있네요. 한 끼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뭐 등등등 해서 선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마무리는 이렇게 훈훈하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훈훈한 소식 준비해 주시겠죠? 그럼요. 여러분들도 뉴스오 댓글에 선풀 네.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계속 공지해드린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색하네요. 네. 자, 처음 오늘의 해봐서 내일은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겠습니다. 자,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요. 하나준 님입니다. 아이디 하나준님. 하나준님. 네. 자,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병원에서 뉴스 보는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네, 감사하고요. 영화 티켓 받으실 2장 드립니다. 주소를 jtbc.opm@jtbc.co.kr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도 본방사수 인증샷 보내주세요. 내일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연 소개도 가야죠. 오늘 사연은 너무 귀여워서 꼭 신앵커가 직접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하시죠. 아마 최연소 시청자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백하율입니다. 아빠 때문에 뉴스 매일 보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요. 어제는 흑역사가 무엇인지 알았고 흑역사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겠습니다. 어제 제 사진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걸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고 아동 청소년 맞아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오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인스타그램, 이메일로 소중한 일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